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8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김혜민 기자 그리고 이경원 기자와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전국 초중 고등학교 다 입학식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사진을 딱 보니까 낯서더라고요. 마스크 없는 입학식. 그러게요. 한 3, 4년 만에. 네, 4년 만이라고 그래요. 예. 마스크를 안 쓰고 아이들을 학교를 갑니다. 네. 네. 뭐 아직은 그 착용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이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들어가 보죠. 오늘 이슈 오프너요. 이경원 기자가 준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놓고 특히 논란이 많잖아요. 이 팩트체크 사실은 팀의 이경원 기자가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팩트체크를 이경원 기자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코너를 맡고 있고 주로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 했었나요? 어떻게 다루나요? 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관련된 뉴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게 사실이냐 혹은 이게 사실이 아니냐 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냥 기자들이 딱 그냥 리포트를 읽고 지나가면 이쪽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그렇죠.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된 거다라는 맥락을 짚어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팬들이 많이 생길 많아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드려볼까요? 네.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그 본회의장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라이브로 많이 중계를 해줬는데 그 당시에 창과 방패 대결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창과 방패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겠죠. 네. 그리고 방패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일 때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네. 이제 각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부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가결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네. 그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시간이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유독 길었다는 네. 보도가 계속 네, 네,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보니까 15분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됐어요. 예. 설명이 15분 역대 가장 길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나왔대요. 역대 가장 길었다고들 네. 보도를 하니까 그렇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네. 사실일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네. 팩트 체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5분이라고 했는데 또 제가 놀랐던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요. 막 그렇죠. 다다다다 네.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는데 15분 동안 도대체 그럼 말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그만큼 들긴 내용이 했거든요. 많았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내용이 네. 많았다는 네.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얼마나 길었을까? 이거를 좀 이제 역대 민주화 이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 회의록 시스템이 있죠. 거기서 네. 회의록 시스템에서 영상 정보가 있는데 옛날엔 좀 녹취 정보도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시간 재보고. 시간을 재보고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역시나 뭐 언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설명 요청, 체포 동의 요청 설명이 15분 15초로 가장 긴 것으로 그러는데. 나왔어요. 네. 맞네요. 팩트가. 팩트가 맞았어요. 맞네요. 네. 두 번째가 2013년도였는데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네, 기억하시죠? 네, 네. 이제 그때도 2013년. 네.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 거를 국회에 설명을 했는데 그때가 6분 5초 정도로 나왔고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연말이었죠. 그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 설명이 5분 25초로 세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여기서도 좀 2위와 3위에 좀 착시가 조금 있습니다. 네. 글자 수를 세보면은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이 글자 수는 더 많아요. 많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 황교안 장관의 말이 좀 느리고 그렇죠. 황교안 장관 느리고 네, 한동훈 그래서 장관 엄청 빠르고. 더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상으로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1, 2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민주화 이후부터 다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로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랬죠?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체포동의안 발의된 게 54건 정도예요. 54 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이 돼서 가결 투표를 한 게 23건입니다. 14건 중에 그러니까, 23건. 네, 23건. 네. 그러니까 네. 4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정부에 제출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투표한 적이 절반도 안 별로 됐다. 없다. 네, 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그래요.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좀 수월했지만 그렇긴 하네요. 네. 그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어떤 네. 상징적 장면 같아서 좀 예, 예.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럼 1, 2위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한 셈인데 네. 그 말은 한동훈 장관이 설명이 굉장히 충실했다. 아주 자세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요즘에 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네. 늘 고민이 그거예요. 네.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항상 관련 댓글이 그래요. 너 야당 편이지? 아니 팩트는 너 여당 팩트로 편이지? 말하는 건데 그렇죠. 팩트는 팩트로 말하는 그렇죠. 건데 네. 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좀 여당에게 유리한 데이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당한테 유리한 게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네. 막 가지각색인데 네. 요즘 워낙에 진영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이번 분석도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팩트 체크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았어요. 네.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법무부 장관의 그 체포동의 요청 설명이 그간 너무 구색 맞추기였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는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한 2, 3분도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대충 혐의 사실을 말하고 그냥 유인물 나눠주는 걸로 네. 가름하는 정도도 있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그쵸.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의록에도 아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예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본회의 환경, 뭐 그러니까 이런 연설이 부분을, 의미가 없다.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은가.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찬성과 반대표를 던질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사실 네. 그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긴 해요. 네, 그게 맞는 설명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확실히 뭐 이게 혐의를 뭐 꼼꼼히 살펴가지고 뭐 이 혐의에 따라서 가결하고 부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의원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개별 의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네. 적으니까 네. 그래도 한두 네. 명은 그래도 조금은 혐의에 따라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사실 워낙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끼리 많이 싸우고 여기서 이런 정당 간의 갈등에 천착하다 보면은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관련 정보를 알게 되면은 네.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체포동의안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 논의에서 늘상 제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 대안으로 제기됐던 네. 게 하나가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정확한 정보를 한번 줘보자. 네. 정치 가지고 서로 물어뜯기만 했는데 실제로 팩트에 근거해서 그거를 제대로 한번 설명해주는 기회장을 마련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지.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불체포 특권 폐지하라. 막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건 네. 헌법에 보장된 거라서 개헌 사항이란 말이죠. 개헌 사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쉽게 바뀔 수 없다라는 뜻인데 네. 이런 제도적 보완은 법률로서 가능하니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면서 체포 동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 결함을 네.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한동훈 장관을 편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네. 네, 이해됐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조사를 하시면서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수사 과정에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형을 받았는가? 그렇죠. 그렇죠. 뭐 예. 분명 구속은 안 됐지만 네. 기소가 되고 재판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그 뒤에 행적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회의록도 뒤져보면서 이걸로만 좀 하기엔 아까워가지고 네. 말씀하신 걸 추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부결이 나왔던 게 14번 있더라고요. 네. 아까 14번? 제가 네. 숫자가 많으니까 총 가결 투표에 붙인 게 23건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23건 네, 그랬죠? 23건 중에 부결이 나온 게 14건. 예, 14건인데
이 가운데 이건 이재명 대표 건은 제외된 겁니다. 네. 제외된 거고요. 이 가운데 무죄가 나온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결됐기 때문에 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죄가 나온 게 딱 2건이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 12명이 유죄가 나왔고 근데 이 대법원. 유죄가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기준입니다. 어머, 대법원 확정된 거네요. 확정 판결이고요. 그리고 상당수 다 구속은 됐어요. 또. 네. 상당수 구속은 됐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든 네. 아니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검찰이 이제 영장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서 영장이 발부돼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범죄의 중대성 앞에 네. 이 체포 집행 이거를 좀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방패가 아니었나라는 방패.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고 네. 그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지금 이 체포동의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불체포 특권에 대한 네. 어떤 효능감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사실 좀 들긴 결국은 했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지금은 불체포 여러 가지 특권에 이런 과거의 그냥 네. 선례만 봐서는 필요 없다는 말은 네. 좀 그렇겠지만 네. 어쨌든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사실은 팀에서 생각하는 결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저 이제 사실 저도 사실 보험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권력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을 네. 수도 있고 실제로 네. 선진국들에서도 꽤나 많이 또 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기능이 약화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국회 위상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네. 국회에 모든 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남용 우려가 크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 의회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이 담겨 있는 측면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점은 그래도 우리 불체포 특권은 좀 문제 많다.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렇죠. 사실 한 발도 나아가지 네, 못했거든요. 맞아요. 얘기만 나와요. 네. 이럴 때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쳇바퀴처럼 반복됐다가 또 수그러들고 또 시작됐다 수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대부분의 보도를 보시면은 야 이거는 정치적인 영장 신청이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냐라는 되게 정치적인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좀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특히 우리 정치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네. 좀 제도 개선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담천님이 기자가 설명을 잘하네요. 네. 딱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 이경원 기자 많으셨습니다.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경원 기자와 인사를 했고요. 오늘 낮 동안 눈에 띈 뉴스 김혜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네. 아마 가장 화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 모발 감정에서 코카인 성분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뭐 21년부터 1년에 최소 100번은 맞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프로포폴 투약 횟수고요. 프로포폴. 네, 우선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도 추가로 검출이 된 겁니다. 네. 앞서 진행된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이미 대마와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합하면 벌써 4가지 성분의 그 그러게요. 마약이 네 검출이 가지가 됐습니다. 나왔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2021년 최소 1년간 최소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네. 이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요. 아직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투약 횟수는 집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최소가 100차례죠. 100차례고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약을 했던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니고 뭐 대여섯 군데를 옮겨갔겠죠. 돌아다녔대요. 그랬겠죠. 네, 그 병원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같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의혹이 커지면서 네. 유아인 씨의 그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 2015년에 SBS 연기 대상 시상식 당시에 유아인 씨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의 일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유연하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막 영악하고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순간들이 많지만 잘 떨쳐내고
좋은 배우가 뭐지? 더 수준 높은 연기는 뭐지? 다그치고 또 다그치고 또 다그치면서 좋은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네, 뭔가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데 다시 보니까 네. 느껴지긴 합니다. 네네네. 배우- 준비하던 영화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배우 생명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요. 문제는 이제 개봉 예정 중인 영화가 3편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부는 이미 다 제작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계약 사항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위약금은 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랭킹 뉴스 넘어가 보죠. 국제 이슈 또 주말에 주말이 아니고 휴일에 사고가 네. 있었어요. 그리스 중부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커질 것 같다고요? 네, 그리스 중부에서 지난달 네. 28일에요.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사진 영화에서만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보던 일이, 그죠? 네. 네. 최대 60여 명의 지금까지는 한 최소 40여 명이 40이요? 예, 사상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네.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다가 네. 정면 충돌했다까지만 나온 거예요. 네네. 역장이 체포됐고 어. 교통장관도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카니발 시즌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대요. 네네. 그 열차에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갔고 그리스컵 4강전도 연기됐고요. 네, 맞습니다. 3일 네.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공공 건물에 조기를 걸고 있고요. 또 경기도 다 미뤘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스컵 4강전이 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네.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랭킹 오프너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본격 토크 이슈 오프너로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날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주일 만에 새 네, 멤버가 다시 일주일 만에. 모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SM 가지고 한참 얘기를 막 열띠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오늘은 이사철도 되고 해서 지금 가장 요즘에 화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전세 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전세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실제 뭐 통계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 2월 그 평균 전세값이 6억 원대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로 봤을 때는 1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21년도 1월 처음으로 3억 원대가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전세 아파트에 3억 원대 이하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전세 가격이 낮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전세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제 팩트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이제는 역시나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네. 실수요자들이. 그렇죠. 네, 네. 어렵죠, 사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신도시 중심으로 2기 신도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물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를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거 이제 전세로 돌려서 잔금 내시는데 그렇죠.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당연히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월세는요. 올라갔겠네요. 네, 월세는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한 65만 원 정도. 예, 아파트의 전국 아파트의 월세 평균 한 65만 원 정도가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25% 올라왔고요. 25%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월세는 뛰고 전세는 내려가고 뭐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 사기. 네. 아, 또 요즘에 그것도, 네. 또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집주인이 전세값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월세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못 찾아가고 하는 경우도 생겨서요. 네, 아,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자, 새집 수요도 그럼 한번 보죠. 주택 미분양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특히 미분양 84%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데 이건 또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 5천 호 정도가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 86%가 이제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 지방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집값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 지방 먼저 타격을 받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먼저 이제 아파트 수요가 없어지고 당연히 이제 미분양이 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물량도 많았고요. 또 네네.
대표적인 게 또 저는 봤을 때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규제를 풀어주니까 돈 있는 분들은 다 서울에 오죠. 서울 수도권에 오다 보니까 지방에서 아파트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급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들어갈 사람 없고 그래서 미분양 폭탄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정부가 정했던 위험 수위가 6만 호 가구거든요. 네. 지금 7만 5천 호 가구니까 그 위험 수위를 그렇죠. 넘어섰고 넘어섰네. 네.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악성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 악성 미분양은 한 7천 호 가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이제 좀 감내할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양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미분양의 위험선 그 6만 2천 가구거든요. 6만 2천 가구. 그걸 이미 한 방에 작년 12월에 넘었습니다. 넘어섰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네. 근데 정부가 이제 풀 수 있는 규제를 조금씩 풀면서 미분양을 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미 대부분의 정책을 거의 다 풀었다고 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미분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이게 앞으로의 문제예요. 내놓을 보따리가 없다 네. 이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금방 뭐 이제 지금 하락세인데 다시 오를 거라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악성후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분양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네.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LH에서 네. 우리 미분양 난 것 좀 나중에 네. 죽겠으니까 한번 사줘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LH에서 수유 팰리스. 네. 그거를 그 제곱미터당 한 900만 원 선에서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해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LH에서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게 내 집이라고 했으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이 돈 주고 샀겠느냐 이제 질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좀 사달라. 우리 죽겠으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그 아파트 쪽에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원희룡 장관의 그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신뢰의 남자 원희룡. 그래요? 신뢰의 남자. 왜 생겼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원희룡 장관이 처음 이제 인수위 때부터 그 네. 전부터 사실 그 이제는 공약이 있었었죠. 네. 일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일기 신도시인데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가 인수위에서 그게 약간 후퇴해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처음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걸 네. 언젠가 꼭 지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에 또 미분양 사태 때 건설업계 목소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사? 내려 가격을.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높으니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건설업계에서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금 안 내리고 있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판단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맞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분양을 했는데 10% 내려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건설업계가 충분히 이제 분양가를 좀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좀 근데 올리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건설업계도 이해가 되는 게 네. 사실 지금의 이제 풀리고 있는 물량들이 한 19년도 그다음에 그때 이때는 사실 이제는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는 뭐가 풀냐면 건설 원가가 되게 높았어요. 너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에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매하시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매라는 거는 이제는 분양권을 사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건데 그 과거에 분양했던 아파트, 과거에 했던 19년도나 2020년도에 했던 거와 지금의 지금 건설 원가가 워낙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다고 너무 높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뭐 맞아요. 분양하고 청약 들어간 아파트들은 네. 사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분양가로 서울 아파트들은 되어 있어요. 평당 3천이 다 넘어가고 4천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거 풀렸잖아요. 네. 규제 지역내 대출한도 6억 원 기준도 사라지게 되고 네. 이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왜 어떤, 그러냐면 뭐 네. 과거에 규제했던 거를 지금 다 풀어줬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걸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는 저는 뭐 오늘 발표한 것도 있어요.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걸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사실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출이 안 나왔었죠. 네, 네. 대출이 나와야지만 사니까. 근데 대출이 이제 나오고? LTV 30%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허용해줬고 비규제 지역은 종전 그대로 60%까지 되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이제 오늘 좀 풀렸고 네.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 완화도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파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규제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남 상구, 용산구 여기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사실 이제는 전세 반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억 원의 한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규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제는 계속 받아서 전세 자금 반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안정 목적 자금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나 지금 어려우니까 당장 뭐 빚을 뭐 갚거나 아니면은 뭐 내 당장 생활 안정으로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 전까지 2억 원으로 또 묶여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게 1억 원이었다가 풀어져서 네. 2억 원까지 된 건데 이것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활 안정 목적 자금도 이제 대출 받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가 풀렸는데 저는 이번에 뭐 요번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사실 그 둔촌주공에 대한 이슈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무순위 청약의 조건이 바뀐 것도 저는 대단한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줍줍입니다. 네. 아, 줍줍.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다 1차, 2차 청약을 거쳐서도 남은 이제 세대가 있으면 그동안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네. 자격 미달 같은 걸로 그쵸.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아 이거 당첨되면 로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경쟁률이 네. 높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규제가 풀렸던 게 뭐냐면은 네. 이제는 그 거주지 요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이다. 그럼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만 사실 이제는 청약을 서울시에 있는 분들만 했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주지 요건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 네. 줍 좀 나오면 사는 거죠. 이제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무주택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이 뭐냐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다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계약 정당 계약이란 게 있는데 정당 계약을 안 하시는 거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비자에서 이제 뽑습니다. 네. 그러면 예비 입주자에서도 안 되면은 이제는 무순위 청약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못했었어요. 그러면은 거주 요건 없어지고 무주택자, 이제 유주택자, 다주택자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돈 많은 다주택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줍줍 들어가는 겁니다. 네. 와.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제가 봤을 할수 있는. 때는 최대 수혜자는 역시나 둔촌주공이에요. 네, 모든 정책들이 지금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네. 1.3 대책도 그렇고 이번에 무순위 청약의 조건도 그렇고요. 네. 둔촌주공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둔촌주공 사신 분들 흐뭇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소형 쪽이 잘 안 나왔거든요. 네, 너무 네. 좁다 보니까 네. 사실 이거 실수요자로 사시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셔야 투자 되거든요. 목적으로. 그러면은 지방에 계시는 돈 많으신 분들 네.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제가 봤을 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만간 요거 이제는 무순위 청약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한 그래요. 850세대인가가 네, 그 정도 미분양으로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알겠어요. 여기서 큐시트 오프너를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잠시 후 8시 뉴스에서는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SBS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학폭 관련한 행정소송 136건을 전수 분석해서 정순신 변호사 사례와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찾아봤습니다. 또 정순신 변호사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또 저희 SBS 보도국에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요. 아버지가 대형병원 의사인 가해자는 과학고 거쳐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거네요. 이 내용도 현장 취재를 했고 또 나아가 학교 폭력이 점점 진화해서 SNS에 피해자가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가해자가 맞고소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답니다. 내일 대학 입학 처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인데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렇게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액수로 따지면은 79조 원대 손실인데요. 연금공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환차익을 통해서 손실폭을 축소했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중간 정도고 지난해 금융시장 고려하면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일절인 어제 세종시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한 주민이 일장기를 개항했었죠.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거둬들였는데 세종시 주민들이 한 달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제안해서 실제로 오늘부터 하루 지났지만 태극기를 개항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의 킹산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10년 만에 정규 생산직 사원을 뽑기로 했는데 오늘 지원 첫날인데 지원이 폭주해서
한때 접속 대기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점가에서 뭐 수험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온라인 족보와 기출 문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평균 연봉 1억 원, 나이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무스펙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10만 명도 넘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직이 아니라 킹산직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이어보시고요. 저희는 이슈 오프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좀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별로 많지 않아요. 전기차 테슬라 이야기요. 네. 오늘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이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마스터 플랜은 항상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공지를 하고 이슈를 빵 터트리는 네. 그런 행사이긴 한데 사실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랬죠? 그 마스터 플랜 1에서는 이제 고급 전기 스포츠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막 환호했었고 네. 마스터 플랜 2에서는 이제 에너지 생산 저장 자율주행차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오늘 기대했던 거는 사실 반값 가격. 전기차였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주요 얘기는 원가를 좀 낮추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5만 달러 있는 걸 하면 2만 5천 달러 한 요 정도로 좀 원가를 좀 낮추겠다. 그러면 한 2만 5천 달러에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가를 낮춘다는 얘기에 사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반응했죠. 반값에 대한 얘기는 없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네. 근데 반대로 봅니다. 어. 아니, 원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물론 그런 얘기를 해요. 게시판 댓글 보면은 뭐야? 네네. 그럼 원가 낮추고 네. 판매가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만큼 마진은 그렇죠.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먹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가 낮춘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네. 얼마에 판다는 얘기는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떠들썩했는데 네. 근데 저는 원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뭐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매출 총이익 있을 거고 거기 아무리 판관비를 뺀다 그래도 거기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테슬라 쪽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판매 가격도 낮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원가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 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2020년 9월에 그때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일론 머스크가 공언을 합니다. 3년 안에 9월. 네, 2만 5천 달러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25,000달러. 근데 그 약속의 3년이 올해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없었구나. 말이 없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일론 머스크를 이제 해석하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네. 그를 해독하는 공식은 꽤 간단하다. 그가 제시하는 타임 프레임에 2배를 곱하면 된다. 이런 아. 말이 유행처럼 돕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언젠가는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여기서 언제일지? 말한 그 날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얼마 전에 이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전 세계 부자 1위였다가 네. 루이비통 회장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밀렸죠. 네. 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할인하고 하면은 뭐 다시 또 1위 자리를 꿰차게 되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드네요. 이번에 1위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꿰찼어요? 네. 네, 네. 이 인베스터 데이 바로 직전에 아, 그랬구나. 기대감에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 기대감에. 네, 주가가. 네, 많이 네. 올랐죠. 네. 아, 그래요? 게다가 네. 요즘에 소폭 하락한 네, 상황이에요. 네. 네. 시간 1분 정도 남았네요. 진짜 네. 빠르네요, 시간이. 네. 그러면 테슬라 반값 전기차 언제쯤 나올까요? 출시되긴 할 텐데 지금 분명히 김혜민 출시는 할 기자에게 겁니다. 들어보면 네, 하는데 사실 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기는 좀 어렵고 네. 제가 봤을 땐 이 이슈보다 더 네.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아시아의 두 번째 공장이 테슬라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네. 지금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인도 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테슬라 공장이 세워주느냐 말아주느냐 아. 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테슬라 공장 들어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또.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네.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이슈다.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뭐 엄청난 우리나라의 네. 그 노동력이 또 투자될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이익 효과가 네. 예. 있죠. 근데 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조 때문에 안 들어온다.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수고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뉴스 오프너가요. 저희 다음 주에는 잠시 쉬게 될 것 같아요. 잠시 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